너는 알고 있었구나. 요양원 침대 옆 서랍 속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 아버님, 저는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편지를 80대 노인은 매일 밤 꺼내 읽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무너져 내리는 그의 뇌 속에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죠. 스스로 죽음을 택한 며느리가 남긴 용서의 메시지라고 믿었던 그 편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편지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대신 써준 거짓된 사랑이었죠. 노인은 평생 용서받았다고 믿으며 살았지만 진실은 단 한 번도 그를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평화. 그 안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82살입니다. 아니, 82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가물가물해요. 요양원에 입원한 지 3년째인데 여기 오기 전 제가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매라고 했어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긴 이름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제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니,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요. 그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비에 젖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여자의 얼굴도 흐릿해요. 윤곽만 어렴풋이 보이죠. 다만 그 사람이 울고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침대 옆에는 구겨진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어요. 간호사 박선영 씨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정리해 주는데 편지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쓴 건지 누가 준 건지 모르겠어요. 필체도 낯설어요. 하지만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꺼내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편지를 펼쳐서 읽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그러면 가슴 속에서 뭉쳐있던 게 조금 풀리는 것 같거든요.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7시에 식사하고 오전에는 복도를 걷고 오후에는 창밖을 바라보고 저녁을 먹고 다시 잠들고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돼요.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봐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가끔 머릿속에서 과거의 조각들이 불쑥 튀어나와요. 누군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비명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간호사 박선영 씨는 참 친절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인데 늘 밝은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와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네죠.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잘 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꿈과 현실이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었는지 기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죠. 오늘은 손녀가 찾아왔어요. 지훈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최지훈. 제 손녀예요. 27살인가, 28살인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쁘게 자란 건 확실해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길어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눈매가 또렷하죠.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햇살이 따뜻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제 눈에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은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무겁고 답답하다는 건 느껴져요. 마치 큰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떠오르지 않아요.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지훈이는 제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서랍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 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들이 나왔죠. 약봉투, 영수증, 오래된 사진 조각들, 그리고 이름이 적힌 메모지 하나. 지훈이가 그 메모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할아버지, 이정은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이정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이미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젊은 여자의 얼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모습, 빨래를 넣는 뒷모습, 그리고 문 앞에서 절을 하는 장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선명하지 않아요. 마치 안개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흐릿하죠. 형체만 어렴풋이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제 표정을 살피다가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기억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고 싶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죠.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어요. 복도에서는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 얼굴처럼 보였어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니면 제 어머니일까요? 천장의 얼룩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내려다보기만 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고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불을 켜주었죠.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오늘은 안 먹을래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악몽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한옥이었죠.
마당이 넓고 대문이 있고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빗속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옷도 다 젖어서 몸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저는 대문 안쪽에서 그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버님, 아버님. 저는 문을 쾅 닫았어요. 큰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혔죠.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여자가 쓰러진 소리였을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앞으로요. 귀를 막고 걸었어요. 눈을 뜨니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어요. 잠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는 요양원이었어요. 제 방이었죠. 간호사 박선영 씨가 제 이마를 닦아주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또 악몽 꾸셨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박선영 씨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꿈이 정말 꿈일까? 아니면 기억일까? 왜 이렇게 생생할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다음 날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낡은 앨범을 들고 왔죠. 가죽으로 된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서 해진 상태였죠. 지훈이가 앨범을 제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양원 보관함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 물건 중에 있었대요. 같이 볼까요? 앨범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흑백 사진도 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 양복을 입고 어딘가에 서 있는 모습, 아내의 모습도 보였어요. 젊고 아름다웠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모습,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넘기다가 지훈이의 손이 멈췄어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았어요. 사진의 절반만 남아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 반쪽이 보였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한쪽 입꼬리만 보였는데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배경은 마당 같았어요. 나무가 보였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봤어요. 그 눈빛이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죠. 입술을 달싹이며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질 것 같았어요.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어요. 지훈이가 깜짝 놀라서 휴지를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진 보여드리지 말 걸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지훈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뭔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이 사진 속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건 느껴져요. 이 사람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지훈이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고 물을 떠다주기도 했어요. 한참 뒤에야 저는 눈물을 그쳤죠. 눈이 퉁퉁 부어 올랐어요. 지훈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할아버지 방에 두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가져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두고 가라고요. 지훈이는 사진을 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이미 눈물이 났다는 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기억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기억은 잊혀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후회와 죄책감이 담긴 기억은요. 지훈이가 돌아간 뒤 요양원 원장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원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늘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손녀분이 사진 보여드렸다면서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실은 그 사진을 여러 번 보셨어요. 그때마다 항상 우세요.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봤다고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전에도 이 사진을 봤다는 건가요? 그때도 울었나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며칠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원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일어났어요. 편히 쉬세요, 어르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큰 식탁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 여자가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드세요.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저는 국그릇을 밀쳐냈어요. 손으로 확 밀었죠. 그릇이 넘어지며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내가 만든 건 못 먹어. 당장 치워. 여자는 말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걸레를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닦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여자를 보면 화가 났어요. 그 여자가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소리만 들렸어요. 멀리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해지는 이 느낌이요.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왔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 기계를 들고 다니나 봐요. 지훈이가 노트북을 제 침대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집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찾았어요. 비디오를 디지털로 변환한 거예요. 같이 보실래요?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흑백에 가까운 화질이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들이 공을 차고 있었고 제가 그걸 받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셋 다 웃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무성 영화처럼요. 영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장면이 바뀌었죠. 아들이 더 자란 모습이 나왔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그러다가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아들이 신랑복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신부였죠. 웨딩드레스에 베일을 쓰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찢어진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며느리였어요. 영상 속에서 신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시아버지인 저에게 인사를 하고 깊이 절을 하고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죠. 저도 웃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 저는 며느리를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어깨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반겨주었는지, 왜 웃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틀어졌을까요? 언제부터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다만 한 가지 느껴지는 건 그 이후에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그 순간 이후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거요. 지훈이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이분이 며느리 할머니세요. 이정은 할머니.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정은. 그 이름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말고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보실래요? 며느리 할머니가 이 집에서 사시던 모습이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니,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집 안 풍경이 나왔어요. 거실이었죠. 명절인가 봐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아들 부부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요. 음식을 상에 올려놓을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모든 장면에서 며느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장면에서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차를 따르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제 앞에 놓았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여자를 미워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그만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며느리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를 보면 다른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박선영 씨가 아침에 방에 들어오면 저는 말했어요. 정은아, 밥 차려야지. 시아버님 아침 드셔야 해. 박선영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르신, 저는 박선영이에요. 간호사예요.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이 며느리 정은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정은아, 너는 왜 그랬니?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속였어? 박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죠. 쟁반에 죽과 반찬을 담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구역질이 났죠. 지훈이는 이 사실을 요양원에서 연락받고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긴 상담을 했죠. 상담실 밖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상담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안에서 하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가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밥도 안 드시고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의 치매가 중증도로 진행되면서 기억이 심하게 뒤섞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을 과거의 특정 인물로 인식하는 거죠. 이건 병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저도 못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봐서는 조만간 가까운 가족도 구분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지금 환자분의 의식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우는 소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손녀분, 이건 환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질환이에요. 환자분도 괴로워하고 계실 거예요. 가족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녀도 못 알아본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지훈이를 못 알아본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잊어버리면 이 고통도 사라질 테니까요. 죄책감도 후회도 다 사라질 테니까요. 지훈이는 그날부터 제 말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죠.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아서요.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때요? 편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가 오려나? 구름이 많이 끼었어. 지훈이가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햇살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맑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비가 올 거야. 장대비가 쏟아질 거야. 그날도 비가 왔거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 지훈이가 물었어요. 어느 날이요, 할아버지? 어떤 날에 비가 왔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은이가 떠난 날. 그날 비가 왔어. 정은이가 대문 밖에 서 있었어. 비를 맞으면서.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빗소리를 기다렸죠.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제 귓가에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요. 지훈이는 녹음된 제 말을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들었대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제가 하는 말 속에는 여러 시간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어떤 때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며느리와 살던 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 이야기도 나왔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뒤섞여서 마치 한 시간에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다니. 과거와 현재가 구분이 안 되고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찾아내야겠다고요.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며느리 이정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래야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상자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먼지 쌓인 상자들이었죠. 박스가 습기에 젖어서 모서리가 눅눅해진 상태였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책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가죽으로 된 작은 일기장이었는데 표지가 닳아서 벗겨져 있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펼쳐보니 여자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25년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지훈이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2008년 3월 15일. 오늘 시댁에 처음 들어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첫날이다. 시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시지만 따뜻해 보이신다. 악수를 청하시며 잘 왔다고 하셨다. 시어머님은 조금 차가우시지만 이해할 수 있다. 낯선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남편이 말했다. 남편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 행복할 것 같다. 이 집에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지훈이는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처음 몇 달은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고 집안일을 배우고 명절 준비를 하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글씨체가 단정하고 예뻤어요. 문장도 차분하고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일기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오늘 저녁을 드시지 않으셨다.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하셨다. 시어머님께 여쭤보니 예전부터 드시던 방식이 있다고 하셨다. 내가 모르고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했나 보다.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겠다. 시어머님께 제대로 배워야겠다. 시어머님이 제가 빨래를 잘못했다고 혼내셨다. 제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시댁 방식이 따로 있다고. 빨래를 하는 방법도 집마다 다르구나. 처음 알았다. 시어머님 방식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시아버님이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다. 거실에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면 방으로 가신다.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냥 조용히 계신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왠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일기를 읽으면서 지훈이는 며느리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문장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힘듦의 중심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죠. 지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오늘 시아버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다. 갑자기 화를 내시며 이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하셨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밤새 울었다. 남편이 괜찮다고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아프다. 남편이 오늘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틀어졌다고. 시아버님이 남편 회사 일에 간섭하시면서 일이 꼬였다고 한다. 시아버님은 그게 제 탓이라고 하신다.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왜 제 탓인지 모르겠다. 저는 회사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시어머님이 편찮으시다. 병원에 모셨는데 큰 병이라고 한다. 저는 정성껏 간호하고 있다. 밤새 시어머님 곁을 지키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하지만 시아버님은 제가 시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병이 더 심해졌다고 하신다. 억울하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시아버님이 저를 노려보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제 탓이라는 눈빛이었다.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다만 어머님을 정성껏 모셨을 뿐이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 너무 힘들다. 지훈이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알게 됐죠. 지훈이의 손이 떨렸어요. 일기장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점점 더 짧아지고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아버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은 나를 증오하신다. 제가 이 집에 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나 보다. 남편도 이제 지친 것 같다. 시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힘들어한다. 회사도 어렵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남편이 예전만큼 저를 대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남편도 힘들 거다. 시아버님이 오늘 이혼하라고 하셨다. 나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내가 떠나야 이 집이 다시 평화로워진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어요. 손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인지 얼룩도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시아버님은 나를 증오하신다. 내가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을 가져왔다고 믿으신다.
매일 저를 보시며 한숨을 쉬신다. 남편도 이제 지쳤다. 남편과 시아버님 사이에서 나는 그저 짐일 뿐이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이 집안이 평화로워질까? 남편이 다시 행복해질까? 시아버님이 편안해지실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그 다음 장은 비어 있었죠. 흰 종이만 남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일기장을 덮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도 알게 됐죠. 지훈이는 며칠 동안 요양원에 오지 않았어요. 일기를 읽고 나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할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느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고 할아버지가 너무 잔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할아버지는 기억도 없이 고통받고 계셨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훈이가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제 침대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며느리 할머니 일기를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이를 봤어요. 일기라고요. 정은이의 일기요. 지훈이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며느리 할머니를 미워하셨어요. 이 집안의 불행이 모두 할머니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원망하던 기억, 며느리를 증오하던 기억이요. 며느리만 보면 화가 났던 기억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며느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일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만 슬퍼하셨을 뿐이에요. 왜 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쓰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였어요. 제가 며느리를 이 집안에서 쫓아낸 거예요. 아니, 쫓아낸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제 증오가, 제 오해가, 제 잔인함이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할아버지도 당시에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 너무 커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은이는 지금 어디 있니?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정은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요. 25년 전에 떠났다는 걸요. 그리고 그 죽음에 제가 책임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또 편지를 꺼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쓰인 그 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문장이 전혀 다르게 읽혔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체념이에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에요. 마지막까지 시아버지를 믿으려고 애쓴 며느리의 슬픈 노력이에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요. 간호사도 다른 환자도 모르게 혼자서 울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나이든 목사님과 함께 왔죠. 목사님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온화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흰 머리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최명우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뵀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어르신 며느님 장례를 집도했던 목사입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었죠. 25년 전. 그렇게 오래됐나요? 벌써 25년이나 지났다고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때 며느님이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사님의 다음 말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를 받으신 분은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부인이셨죠. 제가 편지를 어르신께 드리려고 했는데 부인께서 먼저 받아가셨습니다. 아내가요. 제 아내가 편지를 받았다고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께서 편지를 읽으시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지 말라고요. 남편이 더 괴로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읽던 편지는 뭔가요? 며느리가 쓴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어르신 부인께서 며느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편지를 쓰셨습니다. 어르신을 용서하는 내용으로요. 그 편지를 어르신께 드렸죠. 부인께서는 어르신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쓴 거라고요. 정은이가 쓴 게 아니라요. 아내가 며느리인 척하고 편지를 쓴 거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평생 믿어왔던 용서는 가짜였다는 건가요? 며느리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목사님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님이 남기신 진짜 편지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죠. 부인께서 어르신께 보여주지 말라고 하셔서요. 하지만 부인께서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르신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세월의 때가 묻은 누런 봉투였죠. 가장자리가 닳아서 헤어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봉투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어요. 읽어보십시오. 며느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훈이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직접 열어야 했어요.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쳤습니다. 편지의 글씨체는 아름다웠어요.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필체였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이 집안의 불행이 모두 제 탓이라고 하셨죠. 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시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저에게 돌리셨던 거죠. 누군가를 탓해야 그 슬픔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생양이 된 거죠.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모두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님도 덜 힘드셨을지 모르고
남편도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집안에 온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집안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님을 정성껏 모셨고,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보며 친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제 저는 떠납니다. 제가 사라지면 이 집안이 다시 평화로워질 거라 믿습니다.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많이 사랑했다고요. 남편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버님께도 전합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슬플 뿐이라고요.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님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여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아버님 행복하세요. 제가 없어진 뒤에는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를 좋게 기억해 주세요. 믿게만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한때는 아버님의 며느리였고 이 집안의 식구였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이정은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은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슬퍼했을 뿐이에요. 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원망을 받는 것보다 이해를 받는 게, 슬픔을 받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지훈이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셨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가 휴지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지훈이도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절대 괜찮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말했어요. 이제 알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놓아주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며느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저는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제 증오가, 제 오해가, 제 잔인함이 며느리를 죽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며느님은 어르신을 용서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어르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라고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늙은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에서는 정은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제 죄책감이 만들어낸 목소리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제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밥을 전혀 먹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봤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새들을 봤어요. 간호사들이 걱정하며 의사를 불렀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매일 찾아왔어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죠. 밖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과거에 갇혀 있었거든요. 정은이와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세면대로 데려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놀라서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였지만 정은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제 자신을 며느리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간호사는 급히 지훈이를 불렀고 의사도 왔어요. 의사가 복도에서 지훈이에게 조용히 설명했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환자분의 기억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제 자신과 며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세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자신이 며느리가 되어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메커니즘이에요. 지훈이는 흐느끼며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세요. 의사는 무겁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자분의 뇌는 현실을 왜곡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억지로 현실을 직면시키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봐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죠. 그리고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거짓말을 하기로요.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요. 진짜 용서의 편지를요. 며느리 이정은의 이름으로요.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아버님, 저는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문장으로 시작해서 지훈이는 며느리가 하고 싶었을 말들을 적었어요. 며느리가 살아있다면 했을 법한 말들을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님을 잃은 슬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버님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 힘듦이 저에게 향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모두 놓으세요, 아버님. 아버님은 충분히 고통받으셨어요. 충분히 괴로워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저는 아버님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아버님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이 불행하지만은 않았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시어머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시간, 그리고 아버님이 웃으며 제 요리를 드시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집에서 힘들었던 순간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님. 저도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평화를 찾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며느리 이정은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지훈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어요. 며느리 할머니가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만들어낸 위로일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이 편지가 필요했어요.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시려면요. 다음날 지훈이는 요양원에 가서 제 침대 옆 테이블에 편지를 조용히 놓았어요. 저는 그때 잠들어 있었죠.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제 이마에 키스하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편지를 발견했어요. 새 편지였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도 없이 그냥 접힌 종이였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님, 저는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제 가슴 속에서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요.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었죠. 정은이가 저를 용서해줬어요. 진심으로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어요. 그날부터 제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지훈이와 대화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기억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적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찾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이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죠. 지훈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은이가 용서해줬어. 편지를 보냈더구나. 지훈이는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지만요. 네, 할아버지. 용서해 주셨대요. 며느리 할머니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었어요. 제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그 믿음이 저를 살게 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저는 점점 약해졌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걷기도 힘들어지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훈이에게 조용히 말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훈이는 매일 제 곁을 지켰어요. 회사도 쉬고 요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앉아있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지훈이가 귀를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훈아, 정은이는 행복했을까?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할아버지.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뒤 정말로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내리는 비였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죠. 톡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저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어요. 지훈이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비 오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응, 그날처럼. 정은이가 왔던 날처럼. 지훈이가 물었어요. 어떤 날이요, 할아버지? 저는 비를 보며 대답했어요. 정은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비가 왔었지. 우산을 쓰고 왔는데 그래도 옷이 다 젖었더라고. 내가 수건을 가져다 줬어. 그때 정은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 그건 제가 만들어낸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억이 따뜻했어요. 아팠던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아주었죠. 우리는 함께 비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정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용서해줘서.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제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지훈이와 몇몇 친척들만 모였죠. 성대한 장례식은 아니었어요. 작은 장례식장이었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제 영정 앞에 편지 한 통을 놓았어요. 아버님, 저는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쓰인 그 편지요. 자기가 쓴 편지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지훈이는 혼자 남았어요. 빈 장례식장에 앉아서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는데 행복해 보였어요. 지훈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할머니가 용서하셨다고 믿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비는 슬프지 않았어요. 모든 걸 씻어내는 정화의 비 같았어요. 지난 슬픔도 고통도 죄책감도 모두 씻어내는 비요. 지훈이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거짓을 믿으며 사셨어요. 며느리가 용서했다는 거짓을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만든 거짓이었고 나중에는 제가 만든 거짓이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지훈이는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거짓이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거요. 진실을 알았다면 할아버지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죄책감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훈이는 거짓 편지를 쓴 거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며느리 할머니에게 용서받았다고 믿으며 사셨다.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끝까지 모르셨다.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아내가 거짓 편지를 썼고 나중에는 내가 거짓 편지를 썼다. 나는 할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 할머니의 이름으로 용서의 편지를 쓴 거다.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잔인한 분이었다. 며느리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도 피해자였다.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를 탓해야 했던 거다. 그게 며느리 할머니였을 뿐이다. 세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할머니가 그랬다. 이제 모두 끝났다. 할아버지도 며느리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 거짓을 평생 안고 살 거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만든 이 아름다운 거짓을요. 일기를 다 쓰고 지훈이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지훈이는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할아버지도 며느리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지훈이는 요양원을 다시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방은 이미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죠. 침대도 테이블도 모든 게 똑같았지만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지훈이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다른 어르신들을 봤어요. 모두 각자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지훈이는 요양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봉사자 신청을 했어요.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기로 한 거죠. 할아버지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괴로웠으면 좋겠었어요. 첫 봉사날 지훈이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에요. 오늘부터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빤히 보더니 물었어요. 너는 내 딸이니?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답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제가 딸이에요. 왔어요, 엄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지훈이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죠. 그래, 왔구나. 내 딸. 보고 싶었어? 지훈이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요. 특히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실이 고통을 주고 거짓이 위로를 준다면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 지훈이는 요양원을 나섰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을 하늘이었어요. 맑고 높은 하늘이었어요. 지훈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잘 계세요. 그리고 며느리 할머니도요. 두 분 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지훈이는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지훈이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어요. 앞으로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거짓도, 진실도, 용서도, 원망도요. 남은 건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그 사랑이 거짓에서 시작됐든, 진실에서 시작됐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거니까요. 할아버지를 구했고, 할머니를 위로했고, 지금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위로하고 있으니까요. 지훈이는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쓰시던 편지를 꺼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쓰인 그 편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쓴 편지도 나란히 놓았어요. 두 편지는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이 쓴 거였어요. 하나는 할머니가, 하나는 지훈이가 쓴 거였죠. 하지만 두 편지 모두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